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토론의 김유미입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사학비리 부패 신고센터를 만들어 2달간 한시적으로 운영했는데요. 하지만 교사 채용 비리, 부실 회계와 감사, 친인척의 이사 고용, 각종 교비 횡령과 불투명한 사학 관리 등 사립학교의 비리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사학의 문제점들, 어떤 것들이 있고 왜 근절되지 않은지 오늘 이 시간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을 위해서 먼저 세 분을 모셨습니다. 차상훈 광주광역시 교육청 장학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다음 황순영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박삼원 광주교사노동조합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이 세 분과 함께 사학 개혁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헌법 제31조에는 의무교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948년 헌법이 제정 공포돼서 1952년 교육법 시행령이 제정됐는데 대한민국의 의무교육 또 무상교육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한 말씀씩 좀 들어보겠습니다. 황순영 위원장께서 말씀 좀 시작해 주시죠. 네, 방금 말씀하신 3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상교육은 사회적으로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고요.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의무교육 같은 경우는 국가가 정한 법률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보통교육을 말하고, 그래서 무상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어도 가능하지만 의무교육은 반드시 무상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무상교육 기간은 이제 지금까지는 9년이었고요. 내년부터 고등학생까지 전체 무상교육이 되기 때문에 12년으로 늘어나는데요. 지금 이 기간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늦은 거예요. 고등학교가 무상교육이 되는 것은. 그리고 뭐 독일이나 프랑스, 스웨덴 이런 서유럽의 복지국가들 같은 경우는 모든 교육 단계에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무상교육하면 주로 교육 기간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질적으로도 얼마나 무상이냐, 예를 들면 어느 정도 범위까지 무상으로 포함시킬 거냐 이런 문제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이것들을 좀 하위법이나 또 뭐 조례 이런 것으로 이렇게 그 무상을 좀 하기 때문에 뭐랄까 그 지자체마다 좀 무상의 좀 범위가 좀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의무 교육과 또 이제 순차적으로 무상 교육을 하게 되는 우리나라의 경우, 뭐 시기상 좀 늦은 감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 밖에도 이 무상 교육과 의무 교육의 의미, 박삼원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하지 못했어요. 이를테면 뭐 군대에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가잖아요. 그래서 군대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데 드는 비용은 1도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육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학교를 다닌다는 이유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수학여행은 의무교육을 이행하기 때문에 가잖아요. 수학여행비를 정부나 교육청에서 이렇게 부담해 준 것은 최근의 일이죠. 학습 준비물 같은 것도 그렇고요. 또 그다음에 하여튼 교통비랄지 심지어 휴가비, 피복비 이런 것 의무교육 기간에 드는 뭐 휴가비, 피복비 이런 것까지 다 국가가 부담해야 명실상부한 의무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대 갈 때 총을 사가지고 가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처럼 학교 갈 때 학습 준비물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점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무상 교육을 어디까지 봐야 할 것이냐, 이 무상 교육의 범위에 대해서 아직은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덧붙이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교육청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수학여행, 체험학습, 학습 준비물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을 충분히 지금 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예산을 세울 때 이러한 부분들을 면밀히 세우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확대되는 데는 점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앞으로 대학까지도 이런 무상교육이 확대돼서 방금 우리 황순영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 교육 과정에 무상교육이 좀 빠르게 실시될 수 있는 시기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 사학 개혁 오늘 그 사학 학교의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 텐데 말씀처럼 사립학교를 둘러싼 법적 분쟁들이 워낙 요즘에 이제 많고 이런 것들의 이제 어떤 근거 단초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 사립학교법상의 그 사학 법인 성격이 어떤지 좀 설명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어서 차상훈 장학사님께서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사립학교법에서 학교 법인은 사립학교만을 설치 경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립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다양한 대학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사립학교법에서는 사립학교의 설립, 정관, 임원, 재산, 회계, 해산, 합병 등 학교 법인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네. 또한 사립학교법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다른 형법이나 민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고 있어 학교 법인과 사립학교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덧붙이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네. 그 이제 여기서 뭐 법학의 기초 개념인 인간에는 개인하고 법인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법인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는. 그런데 사립학교를 사유재산이라고 생각하는 법감정이 있어요. 우리 국민도 그렇고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자들도 그렇고 뭐 언론도 그렇고 심지어 뭐 관할청마저도 사립학교는 사유재산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립학교가 사유재산이 아닌 것은 뭐냐면 법인이 운영하는 그 법인 자체지 인간이지 사유재산은 아닙니다. 사립학교 법인은 정관하고 이사회를 통해서 운영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립학교 법에서는 그 재산을 출연해서 법인을 만들 때 기여한 자를 정관에 넣어서 좀 그 뜻을 기리는 정도의 그 것만 보장해 주고 네. 이거 사유재산이라는 것은 이거 여기에서 모든 사립학교의 비리 문제가 저는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좀 한 말씀 더 드리고 네. 싶은데요. 네. 그 대한민국에서 학교 법인의 경우는 이제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학교 법인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운영하시는 분이 대학교까지 운영이 가능한 거예요. 네. 그 뭐 예를 들면은 뭐 원동기 우리 저기 원동기 면허 가지고 버스 운전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고등학교의 학사 과정이라든가 내용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네. 대학은 엄청나게 복잡한데 그것까지 운영할 수 있고 그래서 예전에 지금 뭐 대학이 막 자유롭게 설립됐을 때는 고등학교 이사장이 되어서 고등학교를 굉장히 잘 가꿉니다. 잘 가꿔서 대학을 설립하고 이 대학으로 이제 또 돈을 이제 걷어들이는 형태고 지금 이 통합된 것도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중고 대학 통합적으로 이제 설립하고 운영하는 문제 그리고 사립학교를 사유 재산으로 생각하는 어떤 법적 감정의 문제 이렇게 두 분이서 더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말씀해주신 이런 설립 운영에 대한 어떤 법적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이런 것들 때문에 논란이 끊이질 않게 되면서 사실 현 정부에서는 교육에서 불공정과 사학비리를 뿌리 뽑겠다라고 선언을 했지만 지금까지도 사학비리는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지금 사학재단과 관련된 논란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논란들에 대해서 한 말씀씩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박사문 위원장께서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아까 법인 얘기했는데요. 네네. 법인은 원래 분규를 내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가 뭐 적어도 7명에서 많게는 25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그것을 법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욕심 있는 자가 그 학교를 장악하려 하거나 그러면은 분규가 발생할 수 있고 아까 친족들이 그 자식에게 그 법인 이사장을 넘겨줬는데 그 이후에 가족 관계가 변하면서 분규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법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래 좀 이해다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장학재단들이 쭉 있습니다.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신고하면 되니까요. 근데 행정하는 것을 보니까 무척 까탈스럽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여튼 분규가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립학교도 법인에서 운영하잖아요. 초중고등학교는 법인이 아니면 설립하여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 자체가 분규를 내정하고 있다 그런 점이 있고 지금 현재 상황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매월 한 번 회의가 열립니다. 매월 4주 월요일인가 회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다루는 의제는 사립학교에 임시사를 파견하는 일하고 또 임시사가 파견된 사립학교에 이제 임시사가 임시사 시기를 다 끝내고 정의사를 파견하는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이 사학분쟁 조정위원회의 일입니다. 그런데 전국에 얼마나 많은 분규 사학이 있는지 매월 회의할 때마다 한 10개 법인이 거론됩니다. 네. 뭐 우리 광주 지역에 있는 학교가 그 회의의 주제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뭐 정상화를 추진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직 정상화가 추진이 되기 어려운 형편이다부터 해가지고 어디 학교는 새로 임시사를 파견해야 하는 분규 상황이다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그 뭐 단일한 주제를 하는 건데 매월 한 번씩 회의해도 뭐 아주 이런 상황이니까요. 네. 그리고 뭐 포털 사이트에다가 뭐 아무 날이나 그냥 사학 비리 이렇게 한번 딱 검색을 넣어보면 네. 어제 뉴스 반드시 나옵니다. 오늘 당장 검색해도요. 그리고 이럴 정도로 사학 비리가 좀 만연해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네. 저도 좀 비슷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사학 비리와 관련해서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도 아마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께서는 예전에도 나왔던 얘기 아닌가 이렇게 할 정도로 정말 20년 정도까지 끊임없이 뭐 이렇게 나왔고요. 제가 이제 한 사례를 한 2가지 정도만 오늘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서울에 그 유명한 그 자립형 사립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학교가 50억대 정도 회계 보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사장이 그 학교에 그 학교 발전 명목의 기탁금을 한 38억 정도 행정을 하고 또 한 10억 정도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착복을 해가지고 50억 그 회계 부정이 있었는데 학교가 이제 자사고 그게 취소가 됐어요. 네. 뭐 회계 부정도 부정이지만 다 이게 피해가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거잖아요. 우리 뭐 좀 약간 이제 그 광주 지역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 대학 종합 감사를 7월 달에 해가지고 여기에서도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됐는데 우리나라에 굉장히 그 깨끗하고 정말 그 좋은 학교로 알려진 사립대학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 할 만한 그런 사립대학이고 또 이 사립대학은 오너가 있는 사학이 아니었어요. 근데 오너가 없는 사학인데도 그 오너가 없어서 설립자나 뭐 가족 측근들이 이게 사적 이익을 취득하는 그러한 사학 비리가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여기에서 그 교수님들이 어마어마하게 그 비리를 만드셔가지고 이 비리 종류가 87종이에요. 비리 한 학교, 한 대학교에서 87종이고, 교육부에서 어떻게 했냐면 26명이 정중계, 59명 경징계, 또 그 회수한 금액이 21억 4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대학이 이제 보통 대학은 그 수익용 기본 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의 80%를 이렇게 이제 대학에 그러니까 학교 법인에서 발생한 수익의 80%를 학교로 보내야 돼요. 그래야 이제 학교가 유지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 비율을 또 지키지 않아 가지고 2년 그러니까 2016년, 17년, 18년 3년 동안에 한 250억 정도를 덜 지급을 한 거예요, 학교에다가. 네. 이거 말고도 정말 이 내용이 많은데 뭔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그 사립대학들이 뭐 적자가 났다, 뭐 등록금 올려야 된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유명한 대학도 들여다 보니까 이런 비리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제대로 사립학교가 운영이 안 되고 있었던 거고 네. 이 결국은 이 피해가 다 학생들한테 좀 전가되고 있다.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드러난 사학 비리가 이 정도인데 뭐 드러나지 않은 비리는 또 얼만큼 많을 것이며 그래서 이 사학이라는 단어에는 비리라는 게 같이 꼬리표처럼 또 붙어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굉장히 사학 비리는 뭐 어제 오늘 뭐 검색하면 바로 나올 정도로 많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지만 전국적으로 그렇다면 사학 재단이 지금 어느 정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비율과 뭐 현황에 대해서 차상훈 장학사께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전국적으로 사립학교 법인 수가 약 1,000개 정도 달하고 있습니다. 이 사학법인들이 설치 운영하는 학교가 2,728개에 이르고 있고요. 저희 광주는 35개 법인에 73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중고등학교만 좀 한정해서 살펴보면요. 사립중학교 비율은 전국적으로 한 28.4%고요. 서울의 43.8%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광주가 42.7%로 사립중고등학교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고등학교만 이렇게 떼가지고 살펴보면 광주와 서울이 사립고등학교 비율이 68%로 전국의 최고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에 고등학교가 43개가 있는데요. 네. 이 중에 1970년대 13개, 1980년대 10개 학교가 설립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광주 관내에 있는 사립 고등학교의 약 50%가 70년대, 80년대에 세워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마 이거는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이 그 학교를 이제 진학할 시기였고, 또 그때 당시에는 광주 전남이 분리가 되면서 같이 통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남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광주로 유학을 오면서 이때 당시에 우죽순으로 사립 중고등학교가 많이 설립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설립될 때 그 설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익용 재산이랄지 교육용 재산들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는 상태에서 많이 허가가 되다 보니까 네. 지금까지 그 사립학교들이 가지고 있는 재정적 취약점들이 그때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1990년대 이후에는 3개의 학교가 설립되었고 1999년 이후에는 지금까지 사립 고등학교가 설립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사립학교 뭐 광주의 경우에는 비율이 상당히 또 고등학교의 경우긴 하지만 높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앞서 덧붙이실 말씀 광주 있으신가요? 상황하고 네. 서울 상황이 좀 특별한 점이 있어요. 네네. 사립학교 비율이 타시도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사립학교가 예전에 있었던 그 학교 하나밖에 없어요. 뭐 유치원도 사립 유치원이 하나도 없고 그냥 다 공립 유치원으로 설치됐단 말이에요. 최근에 생긴 도시라서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제 광주가 42.7%가 그 사립학교라고 그러는 중등학교의 42.8. 예. 그런데 실제로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 수는 더 많아요. 왜냐하면 사립학교는 학교 수는 그렇겠지만 한 학교당 학급 수가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교원 수도 문제죠. 그러면은 울산하고 광주하고 도시 규모가 비슷한데 내년도 공립 임용시험 그 선발 인원이 울산이 더 많아요. 왜 그러냐면 광주는 사립학교가 많기 때문에 그 뭐 하여튼 문제입니다. 네. 그러면 사립학교가 부담하고 있는 그 교원 이 문제를 공정하게 채용을 해야 될 텐데 안 하니까 임용시험 숫자만 적어지고 그래서 저는 광주 사립학교가 부담하는 광주 교육 비율을 분담률을 좀 실질적으로 타시도 평균 정도로는 낮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하고 광주가 비슷하게 40% 정도 그러니까 아주 너무 높죠. 네. 기형적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 방금 말씀하신 그 내년도 이제 임용시험 그 선발 교사들 수를 보면 공립이 약 50명 그리고 사립이 약 123명 이렇게 선발하는데 그 선발 비율도 약 1.5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사립학교의 교원 수도 많고 또 이렇게 선발하는 인원이 많은 게 그 학생들과 학급 수 차이가 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립학교의 비율이 이제 학생 수, 또 교원 수, 또 교원 채용의 문제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이제 앞에서 짚어주셨는데요. 그래서 사립학교들이 늘 어렵다 이런 재정난들을 호소하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을 이제 해서 받고 있는데 연간 지금 어느 정도의 정부 재정 지원금을 받고 있는지요? 황순영 위원장께서 좀 답변해 그 주시죠. 전체적으로 14조 정도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사립 초중등학교에는 이제 7조 그리고 사립 대학에는 또 국가장학금 포함해서 재정 지원 사업으로 한 연간 7조 정도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초중고 그 학교의 그 회계를 좀 들여다보면요, 2017년 그 자료인데 수입 총액이 11조 정도 돼요, 전체가. 네, 그러면 정부 지원이 7조 한 3천억 정도 돼서 한 67%. 그리고 학부모가 부담하는 게 3조 249억이어서 27.5%. 거의 95% 정도가 외부 지원금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차상훈 장학사께서 좀 덧붙여 설명해 주시죠. 과거에는 이제 그 학교 운영을 위해서 학생들에게 입학금, 수업료, 또 학부모들한테 앨범, 수학여행, 수련회 등을 포함한 학부모 경비를 이렇게 걷어서 그리고 또 법인이 학교에 전출하는 법인 전입금을 통해서 학교를 운영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은 교육청에서 재정 결함 보조금 형태로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현재는 이제 중학교 의무 교육, 이제 고등학교 무상 교육이 되다 보니까 학부모 부담 경비와 법인 전입금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지금 교육청에서 재정결함 보조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재정결함 보조금에는 이제 교사들의 인건비, 그다음에 학생들 급식비, 학교 시설 개선비 등을 포함해서 교육 환경 개선비와 그다음 목적 사업비 등이 있는데요. 작년에 이제 저희 교육청에서 유초등 고등학교에 지원한 예산이 4,838억 원입니다. 사립학교 운영비의 98% 정도를 저희 교육청에서 분담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법인에서 부담해야 될 법인 전입금을 내지 못하는 법인들은 약 99% 정도를 교육청 재정에 지금 의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용 재산이 약한 법인들은 거의 교육청에 의존해서 지금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공적 영역을 개인이나 뭐 사적인 영역으로 넘긴 것이 몇 개 있어요. 뭐 사립학교랑 비슷한 게 별정우체국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버스 준공영제. 버스 준공영제 같은 경우에는 이 버스를 운행하는데 1,000원이 드는데 버스 토큰비로 100원을 수입이 있다. 그럼 900원의 결함이 생겨서 시에서 900원을 보조해 주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이제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도 똑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학생들한테 납부금 거둔 것 말고도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 납부금으로 뭐 들어온 수익이 요즘은 이제 아예 없잖아요. 그리고 공립학교랑 똑같아졌어요. 사립학교는. 버스 준공영제는 그래도 버스비라도 있잖아요. 별정우체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재정결함 보조금이 100%입니다. 이제 그래서 네. 사립 초중고는 다 그 초등학교는 재정결함 보조금을 안 주는데요. 중고등학교는 재정결함 보조금을 줘요. 그러니까 사립학교를 운영하는데 100원 든다면 100원 다 국가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재정 기여도로 봤을 때는 다 그 국가가 운영하는 공립학교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명확히 시민들이 좀 저는 아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네. 사립학교의 재정난, 뭐 수익이 생길 수 없는 구조에다가 정부의 이제 그 재정 지원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어떤 현 상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사립학교의 현황과 운영 실태에 대해서 쭉 앞서 얘기를 나눠봤고, 지금부터는 이제 사립학교가 어떤 비리들이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시작하면서 제가 뭐 교사 채용 비리, 뭐 여러 가지 학사 관리 비리 여러 가지를 언급하긴 했습니다만, 보도를 통해서도 굉장히 요즘에는 많이 듣게 됩니다. 학교 도서관에서 행정실장이 교사를 폭행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일상의 보도에서도 드러나 있고 있는데요. 이 같은 일이 유독 사립학교라는 어떤 이름으로 보도가 된단 말이죠. 사립학교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박삼원 위원장께서 좀 뭐 우리 생각하시는지. 지역에서도 뭐 있었고 뭐 전국적으로 비슷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교사 채용 비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어날 가능성이 좀 더 덜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채용 1차 전형 과정을 교육청에다가 위탁하도록 사립학교 쪽에 계속 우리 교육청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1차 전형을 교육청에서 해서 5배수, 뭐 3배수 이렇게 뽑아서 그 법인에다 넘기면 그 뽑힌 사람 중에서 법인에서 2차, 3차 전형을 통해 이제 최종 선발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안심했더니 또 1차 전형 합격자에게 접근해 가지고 금품을 요구하고 뭐 이런 사례까지 있으니 참 완벽하게 공무원인 교사를 채용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채용 비리는 없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 법인에서 2016년도에 일어난 그 채용 비리, 밝혀진 채용 비리는 뭐 교사에게 1억 5천만 원, 그다음에 뭐 최대 2억 원까지 감옥별로 네. 감옥별로 달리 이렇게 요구해 가지고 받았다가 그 선생님들은 부모님이 비록 그 금품을 제공했지만 그게 다 임용 취소된 사례가 있었죠. 네. 예. 그래서 채용 비리. 그럼 생활기록부나 성적 조작 이런 것들은 사립학교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이유가 뭐 직접 연관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사립학교에서 더 많이 일어난 것은 맞아요.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뭐 저는 그 학교가 이 공립학교보다 폐쇄적이고
새로운 흐름에 대한 그 수용도가 떨어져 가지고 과거의 학교 행태를 버리지 못한 데서 보인다고 그런 그 비리가 일어난다고 보고요. 그 행정실장이 교원을 폭행한 사례 이런 것은 네. 사립학교는요. 행정실장 이사장이에요. 그래서 실권자입니다. 실권자.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참 부끄러운 일이죠. 저도 사립학교 교사라서 이런 얘기 하려면 네. 되게 부끄러워요. 예. 네, 네. 이게 결국은 사립학교 재단의 이사장이 어떻게 보면 학교의 정권을 가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우리 박사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제 이게 사학법인은 그 이사회가 어쨌든 그 주체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이사회를 장악하는 게 이사장이고 이게 한두 명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권력형 비리라든지 또 폐쇄적인 조직 문화 얘기해 주셨어요. 이제 사립학교가 어느 정도 폐쇄돼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변화나 반응의 속도가 또 그만큼 더디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어떤 비리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2005년에 노무현 정부가 밀어붙이면서 불붙었던 사학개혁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교육의 공공성과 또 사학의 자율성을 두고 크게 대립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차상훈 장학사께서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우리가 보통 일반 시민들은 공립학교로 자녀를 학교를 보내든지 사립학교로 학교를 보내든지 똑같이 공부를 해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가르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사립학교에도 공립학교와 똑같이 학생들이나 학부모 또는 시민단체의 어떤 의견들이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되는데, 사립학교에서는 계속 그 사학의 자율성을 주장하지만 사실은 내용을 따지고 보면 사립학교의 자율성이 아니라 사학법인의 자율성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사학법인의 자율성이라면 뭐 채용도 자유롭게, 그다음에 징계도 자유롭게, 재산도 자유롭게 이런 자율성들을 계속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사립학교법에서 그 보장하고 있는 사학의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립학교 운영하고 있는 관리자의 자율성, 즉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학교법인의 오해가 좀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사학법인의 이사장이 학교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또 학교 경영까지 모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좀 오해에서 좀 따르고 있고, 그 부분이 계속 사립학교법에 대한 어떤 개정이나 공공성에 대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사학의 자율성과 분명 사학 법인의 자율성이 좀 다른데 네, 거기서 어떤 구분되지 않고 생기는 문제점 지적을 해주셨고요. 네, 네. 그밖에 어떤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저도 뭐 주시죠. 좀 비슷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네. 그 자율성이라는 말은 외부의 구속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스스로 행위를 제어한다. 여기에서 방점은 스스로 행위를 제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지금까지 사학재단들이 외부의 구속을 받지 않고 스스로 제어해 왔느냐 이렇게 네. 좀 묻지 않을 수 없고요. 또 그 우리 차장훈 강학사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학재단하고 학교는 다른 주체라고 아까도 우리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전혀 다른 주체인데 학교와 관련된 사안은 공공성이 확실하게 담보되어야 하고 만약에 학교 교사를 사학재단에서 이렇게 막 마음대로 채용한다. 이것이 과연 자율성인가? 저는 이제 뭐 묻지 않을 수 없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학습권은 사학의 자율성을 담보로 제한해도 되느냐? 이렇게 좀 오히려 그 사학재단에서 말씀하시는 자율성에 대해서 반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전혀 공정성을 담보하지 않는 구조로 만들어 놓고 공정하게 채용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좀 자기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억지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상훈 위원장께서 한 말씀 네. 덧붙여 주시죠. 그 2005년도에 노무현 정부가 밀어붙였다 이렇게 막 용어를 쓰셨는데 뭐 그때 밀어붙인 건 아니고 사립학교 개혁이 뭐 지금의 검찰 개혁 요구만큼 높았다고 봅니다. 네. 근데 현재로서도 그 개혁 요구는 여전하다고 봐요. 근데 우리 시민사회랄지 우리 교사단체랄지 이런 데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점이 좀 있다고 봅니다. 요즘 다시
그 사학개혁 운동을 시작하자 이런 움직임이 저는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칭 뭐 사학개혁 강주 시민운동본부 이런 것을 제안해 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뭐 공공성 자율성 얘기 좀 해보면요, 그 사립학교의 공공성도 있다. 사립학교법의 정신입니다. 그다음에 자율성도 양립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공공성을 주장하면 자율성을 뭐 무시하고 꼭 뭐 그런 것처럼 여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정치권에서는 늘 공공성, 자율성, 공공성이냐 자율성이냐 이렇게 한 가지만 택해라 그러면 정치권에서 늘 사학법인의 자율성을 옹호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우리 지역 정치권의 상황이거든요. 거기가 표가 좀 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사학법인 이사장들이 이런 사람들이 이른바 오피니언 리더라고 보고 뭐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은데요. 저는 거기가 표가 되는 게 아니라 사립학교 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에게 진짜 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난번 교육감 선거 때 보면요, 유력 후보들이 다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주장했습니다. 사립학교 자율성을 더 강화해야 된다. 유력 후보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교육감 하고 있는 현 교육감만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더 강화하겠다 이런 공약으로 당선되었으니까요. 뭐 참고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민들의 사립학교의 어떤 개혁의 필요성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또 이제 공공성과 자율성을 얘기했을 때 이건 뭐 이분법적으로 보기보다는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는 공공성이 또 어떤 부분에서는 자율성이 분명히 필요한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시민을 주체로 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학 비리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의 노력이 어느 정도 이제 필요할 때가 또 아닌가 싶은데 끊이지 않는 사학 비리의 근본 원인으로 족벌 경영을 또 꼽기도 합니다. 이사를 하고 있는 이제 집안의 어떤 경영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혹시 박삼원 위원장부터 먼저 얘기를 좀 시작해 주시죠. 사립학교를 왜 설립하느냐 이런 것이 저는 애초에 중요하다고 봐요. 사립학교는 기업 같은 것을 설립하는 이유하고 달리 기업은 매출을 높여가지고 이익을 많이 창출하려고 하는 건데 사립학교는 공공법인으로서 이거 돈 벌 생각을 하려면 학교를 하면 안 되죠. 그런데 광주에 학교가 돈이 된다고 하던 시절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요즘은 정평이 나 있습니다. 광주 사립학교 인수해봤자 돈이 안 된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임시이사가 파견된 법인이 2개나 있는데도 어운이 그 기업인들이랄지 누가 그 학교를 인수하겠다 뭐 이렇게 나서지 않는 것은 돈이 안 된다는 겁니다. 돈이 안 된다는 것은 뭐냐면 그 관할청이 제대로 관할 행정을 했을 때 그 학교가 돈이 목적이 아니라 교육 목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돈 벌라고 예전에 학교를 설립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인수하기도 했고요. 법인이기 때문에 억지로는 아니어도 뭐 2대, 3대까지 이사장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니까요. 네. 최초 설립자가 자기가 이사장 하다가 다음 이사 중에 한 명을 자신의 자녀로 이렇게 넣었는데 그 자신의 자녀가 이사회에서 그 지지를 받아가지고 이사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하면 3대도 가고 4대도 가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법인 운영을 법인이 개인 사유물이라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는 그 이사회에다가 맡기지 않고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지배 개입을 합니다. 이를테면 최근에 이사장 한 명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자 이사장직을 그만둬버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믿고 있는 구석이 있습니다. 나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도 계속 이사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네. 실질적으로 이사회를 관장하고 관여하고 그러니까 그 학교 법적으로는 이사장이 누구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사장 역할은 누가 하냐면 예전에 설립자하고 설립자의 친족이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세습되고 2대, 3대 가고 족벌 경영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족벌 경영을 하는 구체적으로는 사립학교 하나 설립해 놓으면 자식들 취업 걱정을 할 필요 없다. 네. 교원 자격증 하나 따면 교사로 채용하고 교원 자격증 없는 사람들은 직원으로 채용하고 네. 뭐 이렇게 해서
근데 지금 현재 그런 교원은 공개 채용으로 법이 좀 규정력을 강화하면서 교사로는 함부로 채용하기가 어렵게 된 점이 있고 네.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현재 공개 채용을 하지 않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실장직을 주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교하고 학교법인을 지배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현행법에서는 학교장을 비교적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점이 있어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원이면은 이 사회에서 학교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 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원하고 학교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족벌 체제를 강화하고 이럴 수 있는 이제 허점이 있죠. 네. 과거에 이제 교육 사업이라고 불릴 만큼 사익을 챙기는 그런 과거의 어떤 학교 재단의 어떤 문제가 지금은 조금 현실적으로는 그런 수익들이 없다 보니까 달라지긴 했으나 여전히 실질적인 이사진의 그 권력 문제는 승계 문제가 되고 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건 현실적으로 지금 현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습니까? 황순영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좀 저도 뭐 좀 덧붙일 말씀 좀 있는데요. 일단 뭐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유재산도 이렇게 세습을 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근데 이 사학재단 같은 경우는 뭐 2대, 3대뿐만 아니라 4대까지 지금 이제 뭐 세습되어 있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이거 시민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좀 궁금합니다. 지금 사립학교법은 사학재단을 운영하면서 가족을 채용하고 이사회도 가족 구성원으로 꾸려가지고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뭐 시어머니가 안건을 상정하고 남편이 동의하고 며느리가 총장이 되거나 뭐 학교장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가족들이 그냥 그 학교를 전행하기 때문에 실제로 학교 법인을 완벽하게 그 가족이 이제 장악하는 거죠. 근데 원래 사립학교법에는 지금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나 뭐 직계 전속, 전비속 이런 관계자들이 그 학교장에 임명될 수 없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또 관할청의 승인을 받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실제로는 이사회를 장악하면 됩니다. 내가 친한 사람 이사 앉혀가지고 다 나의 뭐 친인척으로 또 가족으로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단단한 가족 카르텔, 가족의 이 가족 사업이 되면서부터 좀 더 뭐라 그러죠? 사유재산, 이게 나의 재산이다. 공공재라고 생각하지 않고 학교를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이나 재산 보존의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좀 사학의 또 문제가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네, 족벌 경영을 막을 수 있는 어떤 현실적인 어떤 부분들은 그러니까 없는 상황이네요. 네. 하려고 생각하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혹시 덧붙이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사립학교를 설립할 때 이제 설립자들은 굉장히 좋은 유경 사업의 뜻을 가지고 사립학교를 설립했는데 도시가 팽창하고 또 지가가 이렇게 상승하다 보니까 이 사립학교에 투자한 막대한 돈에 대한 회수에 대한 어떤 강렬한 욕구를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저희 관내에 있는 사립학교들도 시내 중심부에 있다가 외곽으로 이전하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막대한 수익들도 발생했던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시도들을 하려고 하는 법인들도 있고요. 그런 시도를 하는 법인들은 대부분 보면 2세, 3세가 되면서 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사업들은 이제 부모님들의 사업은 어느 정도 다 없어져 버리고 남은 게 이제 사립학교밖에 없다 보니까 그걸 수익 창출을 위한 모델로 삼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할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들, 교사 채용이랄지 또는 학교 이전이랄지 또 학교 시설 개선 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을 학교에 어떤 가족들이 포함된 분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하는 비리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듯합니다. 네. 자, 사립학교도 학교죠. 그래서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로서의 어떤 공공성이 강화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이제 수익 사업을 내려고 하기 때문에 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 알려주셨는데요.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사실 그래서 정부가 지원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고 좀 전에 14조 정도 지원금을 또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사학 비리들이 드러난 다음에 과연 그러면 그 사학재단에서 어떤 처벌이 내려지느냐.
봤더니 계속해서 승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도 있고요. 손방망이 처벌이다. 또 셀프 징계다. 이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차상훈 장학사께서 좀 덧붙여서 설명해 주시죠. 네. 예, 저희 교육청에서 2012년에 꽤 좀 오래전의 일인데 교육청 관내 법인이 교육청에서 요청한 교원의 징계를 이행하지 않아서 그 학교 법인에 대해서 그 교원의 재정결함 보조금을 중단하고 또 학급을 감축하고 교장 교감 연수비 지원을 중단하고 학교 평가 우수 기관과 연구 시범 학교 지정을 취소하고 목적 사업비를 취소한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법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행정소송에서 교육청이 패소했습니다. 이제 그 판결 요지가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징계 권한은 학교 법인에 있는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그거와 연계해서 이러한 조치를 취소나 중단 조치를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요구한 징계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저희는 다시 또 재심을 요구하지만 그 재심마저도 그 법인에서 또 다시 재심을 하기 때문에 올바른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황순영 위원장께서도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학교 법인 이사장이나 임원 등이 직위해제 대상이 될까요? 네.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현행 사립학교법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의 직위해제는 되지만 임원 직위해제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원과 직원은 당연퇴직 규정은 있지만은 임원은 대상이 아니고, 그래서 행령 배임, 벌금, 금고 이상 형이 확정돼도 성폭력 범죄가 있어도 어쨌든 직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방금 차상훈 장학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립교원에 대한 징계권도 사학법인이 가지기 때문에 교육청이 징계 수위를 제기해도 사학법인이 이렇게 징계를 재의결하면 교육청이 개입을 할 수가 없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징계를 하기 위해서 교육청이 압박하는 이제 재정적인 지원을 좀 중단하거나 이런 걸 한다 하더라도 이게 또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네. 쉽지가 않는 거고요. 이제 그래서 어쨌든 사학법이 바뀌어야 된다. 이게 제 결론이지만 문제는 사학법 처벌만의 규정이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에 이게 판결이 가면 법원에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법 착구를 해석해서 그런지 어떻든 법원이나 검찰에서도 이렇게 사학 비리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이제 솜방망이 처벌이 지금 나오고 있고 또 사학재단을 비호하는 정치권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좀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교육청 말고 교육부에서 좀 이 사학 비리와 관련된 의지가 많이 안 보인다, 이렇게 좀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사학 개혁을 위해서 저희가 사학 혁신위를 1년 5개월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네네. 2017년 12월부터 해서 했는데 그때 고발되고 또 조치된 건수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한 3,000명 정도가 징계 조치되고 또 755건 정도 위법사항이 이렇게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 동안에 사립학교 관련돼서 이런 감사해가지고 결과가 나왔던 것들은 최종적으로는 실제로는 94% 정도만 가벼운 징계를 받고 6.8% 정도가 이제 검찰의 고발 수사가 됐는데 이게 205건이에요. 네. 10년 정도 고발된 게 205건. 1년 5개월 정도 했는데 136건이 고발됐어요. 그러면은 양적으로도 굉장히 작다. 그러니까 교육부가 그동안에 이 비리들을 이렇게 충분히 자기네들 감사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 이런 것도 또한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우리 박삼원 위원장님께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사학분쟁이 돼서 예를 들면 비리 임원이나 비리사장이 됐어요. 그래서 징계를 받아. 그래가지고 이제 형사적 처벌을 받지만 몇 년 있으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이거 조정 좀 해주라. 그래가지고 다시 어떻게 보면 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비리 사학 이사장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어떻게 보면 통로가 되기도 했었어요. 지난 정부에서는. 그래서
좀 사립학교법도 당연히 개정돼야 되고 총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권, 뭐 또 법 쪽에 또 그리고 이제 시민들 뭐 이렇게 좀 총체적으로 함께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행 사립학교법의 뭐 문제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네네. 구체적으로 사립학교법이 어떻게 개정이 돼야 될까 뭐 이런 건데 현재 이제 교육을 규정하는 법에 몇 가지가 있는데요. 고등교육법은 대학을 규정하고 있고요. 초중등교육법이라고 있어요. 초중학교 교육에 대해서. 근데 사립학교법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게 초중등 교육법하고 대학을 다루는 고등교육법을 사립 대학을 한꺼번에 해놔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법적 체계가 가지런하지 않아요. 그래서 관할 행정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립 초중고등학교는 광주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조선대학교는 교육부에서 관할합니다. 그런데 학교법인회가 사립 초중고도 있고 대학도 함께 있으면 이게 관할권이 교육부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실질적인 관할 행정이 잘 안 돼요.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어야 가끔씩 관할도 하고 서류도 들여다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육부로 넘어가는 순간 잘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인 중에서 이런 법인들이 제일 어렵습니다. 시도를 넘는 법인들이 있어요. 순천에도 있고 목포에도 있고 광주에도 있고 전주에도 있고 학교가 그러면은요. 이 관할청이 네 군데가 되는 겁니다. 네. 실질적으로. 그런데 네 군데인데 그 법인이 있는 소재지에 청이 관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관할력이 미치지 못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과지런하게 사립학교법을 좀 개정하기를 제안하는 건데요. 사립대학법을 따로 분리해내든지 그다음에 법인은 시도별로 분달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징계권을 지금 사립학교 법인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사립유치원 교원을 징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못할 바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립초중등학교 교원의 징계권도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로 바꾸고 그다음에 임원의 취임 자격이 아까 제한이 없다 그랬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범죄자들도 다 취임할 수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취임 자격을 좀 규정하고 자격의 제한도 좀 규정하고 이를테면 국세 체납액이 있는 자 일정액 이상의 국세 체납액이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은 임원으로 취임하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광주 사립학교 법인 이사장 부부는 60억의 국세 체납액이 있습니다. 네. 서울시 지방세 체납액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도 이사장 역할하고 두 딸도 그 학교에다 교사로 채용하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좀 사립학교법 개정이 구체적으로 좀 돼야 되는 건데 지금 현재 21대 국회에서 채용과 관련된 부분을 좀 새로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하고 징계 각각 국정감사 이후에 아주 본물 터지듯이 지금 사립학교법 개정안들이 발의되고 있어요. 발의에 그치지 마시고 네. 나는 관철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이 관철에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시민들의 지지하고 응원, 국민적 합의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아까 사립 초중고등학교하고 사립 대학하고 같이 하면서 사립 초중고까지 관할 행정을 좀 못하게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헌법에 대학의 자유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학은 조금 건드리지 않는 것이 헌법 정신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립 초중고까지 거기서 묻어가면서 관할 행정을 좀 못하고 있는 점. 그래서 사립학교법은 둘로 분리하든지 사립 초중등학교는 그냥 이 초중등 교육법을 적용하든지 네. 그런 좀 아이디어 수준에서 네.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덧붙여 주시죠. 저희 교육청에서도 이제 교원을 교육청에 위탁해서 이렇게 지금 뽑고 있는데 법인이 서울에 있고 각 지방에 이렇게 학교가 있는 법인이 있어요. 네. 근데 서울에 있는 학교에서 교사를 뽑아가지고 광주로 발령을 낸단 말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위탁 채용을 해서만 교사가 돼야 되는데 법인 관내에서 이렇게 전보 조치가 되면 그분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교사가 됐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법인이 우리 교육청 내에 있으면 우리가 관할하고 우리가 지도 점검을 할 수 있는데 법인이 서울에 있다 보니까 지도 점검을 할 수가 없고
또 교사들이 어떻게 채용되는지 알 수가 없는 사람이 정보 조치가 됐을 때 네. 저희가 불허할 수가 또 없거든요. 또 인사권이 법인에 있다 보니까 참 그런 점은 저희가 이제 그 지도 점검하고 관할하는데 매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뭐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현행 사립학교법에 뭐 개정해야 할 부분들은 정말 많아 보입니다. 이런 법들이 오히려 악용이 돼서 지금 통제받지 않은 정말 그들만의 왕국이 돼버린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그러면 뭐 사학혁신, 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 보고 계신 분들도 개혁 빨리 해야겠네라는 어떤 요구들이 또 많을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 고질적인 병폐인 사학 비리, 그 중에서도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재정과 관련된 비리의 어떤 유형별로 사례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박상원 위원장께서 먼저 좀 알려주시죠. 학교를 운영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맛보려고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했나 봅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서 수익이 창출되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추측컨대 이럴 것 같습니다. 하여튼 돈이 징수되는 과정 같은 것, 수익자 부담 경비 있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옛날에 고등학교에 보충수업비, 네. 그다음에 기숙사비 뭐 이런 것이 있어요. 근데 기숙사비를 걷어요. 기숙사비는 얼마만큼 걷어야 되냐면 아니 학생들에게 전기 요금이랄지, 그다음에 수도 요금이랄지, 그다음에 밥 이런 정도의 최소한으로 걷어서 남기지 말아야 할 건데 많이 걷어서 좀 남긴 것 같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안 남기고 실제로는 남기고 이러면서 수익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기숙사가 고등학교 기숙사가 숙박업소 운영하는 것보다 낫다 그런 얘기 우리 학원 했었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보충수업비 같은 경우에서는 보충수업을 할 때 그 보충수업비가 강사료로 대부분 지출되지만 학교 운영비로 일정 비율을 또 할 수 있도록 뭐 요구해서 그렇게 허용한 적이 있는데 그럴 때 거기서 뭐 수입이 좀 생기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립학교는 큰 덩어리로는 학교를 이설하면서 큰 이익을 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이른바 강주의 노른자이에 지금 사립학교들이 옛날에 건축돼가지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네. 그 광주 외곽으로 학교를 옮기면서 거기가 아주 좋은 주거 조건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뭐 아주 몇백억대의 하여튼 수익이 생긴다 그런 얘기하는 것 같고요. 네. 이 부끄러운 얘기인데 사립학교 교사들은 어디 가서 사립학교 교사다 이런 얘기를 하기가 조금 주저되는 때가 있어요. 뭐 우리 집사람이 공립학교 교원인데 남편 뭐해? 그러면요. 사립학교에 근무한다 그러면 아유 시댁이 짱짱한가 보네 이런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시댁이 짱짱하다 사립학교는 이 채용되면서 모두 다 돈을 내고 채용된다. 네. 이것 때문에 사립학교 교사라고 어디 가서 말하기가 좀 주저하는 면이 있어요. 근데 채용하면서 돈을 우리는 낸다 그렇지만 그쪽에서는 받겠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억 5천, 2억 그다음에 1차 합격자를 교육청에서 뽑은 그 사람에게는 1차 합격했으니까 5천만 원만 주라. 네. 이랬다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돈 관련 있는 곳에서는 뭐 구매, 계약, 채용, 그다음에 건설 뭐 이런 과정에서 하여튼 자기 돈도 아닌 돈을 좀 취하는 것 같죠. 뭐 네. 잘 모르겠어요. 이거 취하는 네. 방법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고요. 네. 예. 혹시 그런 비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네. 박상원 위원장님은 너무 깨끗하게 살아오셔서 상상을 못 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실제로 사학 비리에서 한 50% 정도가 네. 회계 부정이 이제 50% 정도 차지할 정도로 가장 큰 비리라고 보고 뭐 공사할 때 예를 들면 공사대금 이렇게 부풀리거나 뭐 기자재 구입할 때 막 몇 배로 이렇게 네. 비싸게 구입하거나 또 임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게 책정해서 하고 법인카드 유용하고 뭐 정말 그 다양한 방식으로 회계 부정이 저질러지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재정과 관련된 분야 50%군요. 네, 굉장히 많은 방식으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유형, 비리의 어떤 사례들을 알려주셨는데, 뭐 앞서 잠깐 뭐 얘기는 하셨지만 이사장 일가와 친척들이 사학재단을 운영하는 것도 이제 많이 보도가 돼서 인사와 관련된 비리 유형과 사례도 뭐 그다음으로 뭐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제가 그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교육부에 따르면은 이제 그 사립학교 설립자나 이제 뭐 이사장과 관련된 사무직원 현황을 이렇게 그 어떤 이제 의원님이 이제 요청해서 발표한 적이 있는데 네. 여기 보면은 뭐 그 육촌 이내 친인척 관계에 있는 행정직원 1명 이상이 재직한 학교가 뭐 한 311개. 그래서 거의 뭐 1명 이상이 학교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아까 좀 뭐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가 좀 사례를 그냥 하나 좀 실감나시라고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어떤 그 예전 사례인데 그 총장을 맡고 있던 이제 재단 초대 총장을 맡았던 재단 이사장이 학교에 이제 전임 교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그 면접 심사에 총장 자격으로 참여를 해요. 그리고 면접 대상자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합격을 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 교수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또 몇 년 뒤에 딸이 그 전임 교원이 됐는데 이때는 아들과 이제 아들하고 총장이 같이 들어가서 이제 해가지고 이제 다시 또 교원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몇 년 뒤에는 또 손녀가 그 직원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또 그 뒤에 또 다시 조카를 또 그 뭐 사무직 직원으로 또 채용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아까 그 뭐 가족이 경영한다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이게 천천히 한 명씩 한 명씩 해서 학교를 이렇게 장악하고 이제 마지막은 결국 뭐 개방이사 추천제라고 사학재단의 그 좀 비리를 막고 좀 이제 건전하게 운영해보자라는 취지가 있는 이제 개방이사제가 있는데 이 제도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좀 무력화하고 네.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인사와 관련해서 예, 네. 뭐 이거 뭐 인사 관련돼서는 채용, 뭐 직원 채용, 교원 채용 뭐 이런 데서 근데 교원 채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이 좀 개정돼 가지고 공개 채용해야 되거든요. 좀 어려워졌습니다. 뭐 못할 바는 아니지만 직원 채용은 지금 현행법상으로도 뭐 공개 채용하지 않아도 되는 점이 있는데 이제 법 개정이 되려고 하는 찰나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승진인데요. 승진. 사립학교에서는 교감되는 그 규정이 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교감이 되는지를 좀 잘 몰라요. 그래서 광주에서 이사장이 백화점을 운영하고 있는 그 법인이 있었거든요. 그 법인은 백화점 카드를 많이 유치한 자를 교감시키겠다. 네. 그다음에 언론사를 하나, 신문사를 하나 이사장이 갖고 있었는데 그 이사장은 교감 승진자는 신문 많이 그 구독을 권유한 자를 교감을 시키겠다. 또 하나는 이제 고등학교하고 대학교하고 중학교랑 같이 있는 법인인데 그 대학의 입학원서 지금 학생 모집이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입학원서를 많이 갖다가 낸 사람을 교감시키겠다. 이런 학교는 그래도 비교적 괜찮아요. 기준이라도 있으니까 좋죠. 근데 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어떻게 해야 교감을 할 수 있는지, 네. 뭐 공정한 경쟁이 없어요.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도 공개 채용을 지금 그 법에 넣었듯이 교감 승진 이것에도 우리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뭐 사립학교 교감 연수 대상자 지명 지침 뭐 이런 규정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뭐 징계 과정에서도 뭐 비리가 있나 봐요. 어떤 비리가 있냐면은 뭐 자신의 딸이 재시험을 보면은 이 교사로서 재시험을 볼 수가 있거든요. 수능 시험도 재시험 보잖아요. 그런데 120 몇 점, 총점이 120 몇 점치 분량의 재시험을 쳤는데 아무런 징계도 안 했고 이번에 그 해임된 그 교사는 3점짜리 문제 하나를 재시험을 쳤어요. 징계를 합니다. 이때 징계를 하겠다고 그러면 법인 쪽에 가서 또 금품도 좀 제공하고 그러면 좀 징계 양정을 줄일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이제 안 하면은 또 엄정하게 한달지 네.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채용이나 승진이나 징계 과정 이런 데서 인사비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봐요. 예. 네. 저는 그 승진 과정 말씀하셨는데 그 저희 일반 그 공립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 승진하는데 가장 어려운 단계가 이제 5급 사무관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5급 사무관이 되려면 최소한 23년 이상 해야 되고 꽤 시간이 걸리는데 네. 사립학교 어떤 사립학교에서는 아버지가 이사장이라는 이유로 전임 행정실장이 나가자 바로 이제 6급으로 채용해서 바로 10년도 안 된 상황에서 다시 5급 행정실장이 된 저희 이제 관내 고등학교는 이제 5급 분들이 이제 행정실장을 하고 있어서 5급 행정실장으로 이렇게 승진을 지금 하고 하는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행정실 직원들 채용 과정이 굉장히 불투명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이 행정실 직원들을 채용할 때는 반드시 9급부터 채용을 9급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고 또 채용할 때 반드시 공개 채용하도록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공개 채용도 우리 교원처럼 위탁으로 어떻게 진행할 수 있도록 좀 더 제도를 좀 강화해서 행정실 직원들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될 수 있도록 네.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도 뭐 요즘은 지원자들이 이건 부당하다, 공정하지 않다라고 느끼면 채용의 투명성을 좀 요구하기도 하고 뭐 내부적으로 양심 있는 고발도 있어서 그래도 이제 물론 이런 일들이 많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점점 더 이런 일들이 줄 수 있는 어떤 희망들이 또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 밖에도 채용 비리 말고도 사립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유형과 사례, 뭐 운영과 관련해서도 좋습니다. 뭐 자유롭게 한 말씀씩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 관내 법인들 중에 이 수익용 재산을 이제 법인 입장에서는 수익용 재산을 잘 운용해서 수익을 많이 발생해서 학교 전입금 학교로 전출할 수 있는 금액을 많이 만들고 싶은 욕망이 있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 유가증권에 이렇게 투자한 경우가 좀 종종 있었어요. 유가증권이라고 하면 그 증권도 있고 채권도 있고 뭐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해서 처음에는 수익이 발생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이 채권이 그 가격이 폭락하면서 이 수익용 재산이 확 줄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처음 투자 금액을 지금 관리 감독하고 있는데 손실이 발생하게 된 상황인데 손실이 발생하면 이걸 다시 보전을 해야 되거든요. 법인에서. 근데 그걸 보전하지 못하고 있어서 계속 저희들도 지적하고 또 교육부 감사에서 저희들도 지적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저희 교육청에서는 권장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익용 재산을 운영하다 손실을 본 경우도 있고요. 네. 또 법인이 이 사회를 통해서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사회를 하려면 먼저 사전에 안건을 이사들한테 통보하고 이사회를 개최해야 되는 이런 시간들이 최소한 15일에서 20일 정도 걸립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긴급한 안건을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사회 그 소집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또 출석하지 않는 이사들이 출석한 것처럼 서명을 해서 회의록을 작성하다가 그렇게 해서 적발돼서 임원 승인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사회 운영마저도 몇몇 이사들만 가지고 운영하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네. 임시이사가 파견된 법인 사례 봐보면 비리 백화점 같은 건데 이 사회를 형식적으로도 운영하기가 어려운 데도 있나 봐요. 그래서 총 40회 이사회 하는데 이사회 40회 하는 동안 40회 했다고 교육청에다가 이사회 개최 보고를 하는 동안 총 4번 빼놓고 다 허위로 했다 하더만요. 그런데 이게 이사들한테 이름만 빌려줘거든요. 이사들한테 내가 그 이름만 빌려줘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름 빌려주면 뭐 1년에 한 서너 번씩은 나올 수 있을 정도의 사람한테 빌려주라고 그랬으면 될 텐데 1년에 서너 번도 못 나올 사람한테 이사를 맡겼나 보죠.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1년에 한 번씩만 이사회를 했다는 겁니다. 네. 아까 뭐 이사회를 나오지 않은 사람을 나왔다고 그 출석으로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뭐 그런 경우 있고요. 수익용 재산은 뭐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으로 갖고 있는데 금융자산으로 갖고 있는 수익용 자산을 자기 동생에게
빌려줍니다. 자기 동생에게. 근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자기 동생은 그 돈을 다시 그 이사장에게 줘서 셀프 대여죠. 셀프 대여. 뭐 이런 일도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그때 당시 그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등에 따르면은 그때 당시에는 지적을 하면 금방 시정만 하면 됐어요. 그래서 너 왜 빌려줬어? 그러면 금방 다시 돈을 입금해 놓고 뭐 네. 그런 일도 있었고요. 이제 법정 부담금이라고 있는데 이건 법정 부담금 그러니까 뭐 법률 용어니까 멀게 느껴지는데 쉬운 말로 하면 4대 보험료거든요. 사용료가 부담해야 하는 4대 보험료. 이걸 안 내요. 아니 그래놓고는 사용자 역할은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건강보험, 그다음에 고용보험 뭐 이런 건데 네네. 연금 뭐 이런 것에서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분량인데 교직원의 그 뭐 어떤 학교에 교직원 4대 보험 사용자가 내야 할 4대 보험료가 얼마냐면 한 3억 원 정도 되는데 500만 원 내고 그 이사장하고 학교 법인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 돈 500만 원마저도 그 이사장이 내는 게 아니고요. 법인의 수익용 재산을 운용해서 거기에서 수익이 난 것을 학교로 전출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 사립학교 상황을 들여다보면 이거는 참 부끄러운 면이 많이 있죠. 네. 정말 이 많은 그 비리들을 저지르고 나서 뭐 이제 뭐 비리 사학제는 폐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자녀재산 귀속이라든지 환원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궁금합니다. 네, 황순영 위원장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원래 2019년 이전에 사립학교법에 따르면은 폐교할 경우에 자녀 재산이 이제 그 정관에 지정된 자, 뭐 이사장이나 뭐 총장 이런 분들한테 귀속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문제가 계속 심각했기 때문에 그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서 지금은 이제 비리 사학 재단이 폐교할 경우 자녀 재산은 이제 국고로 귀속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법은 부정 비리로 감사를 받아가지고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않고 폐교가 될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좀 법망을 피해서 먼저 폐교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경우는 사실은 정관에 정한 사람에게 자녀 재산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박사모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뭐 최근에 광주시 교육청 관할 사립학교 법인이 뭐 폐교한 그런 사례가 없어 잘 모르겠는데 현행법에서 애매한 점이 아마 틀림없이 있을 거고 실제로 폐교 상황이 오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교육청 관할 뭐 학교에서 폐교 경우가 나온다고 했을 때 이 문제가 현행법에서 깔끔하게 막 규정이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특히 아까 얘기했던 건 전남, 전북, 광주로 같이 이렇게 그 법인은 하나인데 학교가 순천에도 있고 목포에도 있고 광주에도 있고 전북에도 있는 이런 학교 법인에서는 아마 광주에서 폐교된 학교 재산을 법인은 살아 있잖아요. 그래서 순천이나 목포로 뭐 이런 점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 그다음에 네. 아까 대학이랑 같이 운영되는 초중등학교 이런 문제도 같은 문제점이 있을 거고 이게 하여튼 법 체계를 가지런한 문제로 가지런하게 해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그 폐교를 할 경우 이제 특별법으로 과거에 그 공시지가의 30% 정도를 설립자 또는 그 현 그 재단에 주고 나머지 이제 70%를 국고로 이제 환수하는 그런 조치가 있었는데요. 이 사학법인에서는 끊임없이 그 폐교했을 때 그 특별법을 통해서 그 공시지가에 따르는 그 금액을 재단에 주고 나머지를 이제 국고에 환수해 달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발생하는 문제점이 그 지금 사립학교의 뭐 학교 건물이랄지 뭐 여타의 재산의 어떤 증식에 교육청 돈이 굉장히 많이 투자되고 있는데 그 돈의 30%를 다시 그 사학재단이 가져가고 폐교한다는 거는 약간 그 국민 법감정상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과거에 한번 그 이 특별법이 실시됐는데 지금도 이 법을 좀 시행해 달라 또는 특별법을 다시 제정해 달라는 그런 좀 사학법인의 의견이 있습니다. 네.
자, 사학재단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어두운 면만 이야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물론 이제 비리를 다루다 보니까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라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그래도 사학기관들이 공립 기관에 비해서 또 잘하는 것도 있고 의미도 분명히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 더 밝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먼저 2020년 사학기관 운영평가 결과를 얼마 전에 시교육청에서 발표했습니다. 그 운영평가 결과가 궁금한데요. 네, 차장훈 장학사께서 좀 잠깐 설명해 주시죠. 네, 올해 2020년 사학기관 운영평가는 그 평가 기간이 2019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 작년에 법인 운영 평가 결과를 저희가 평가해서 7개 법인, 그다음에 학교 운영 분야의 13개 법인을 선정했습니다. 저희가 그 우수 법인들에게는 총 상금 3억 원을 수여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사립학교라는 그 설립 취지 그리고 이제 교육 철학이 뚜렷이 나타나고 잘 운영됐을 경우에 좋은 평가를 받기도 한다는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요. 사립학교만의 어떤 장점이 있다면 그렇다면 어떤 게 있을까? 물론 이제 비리로 얼룩지긴 했지만 우리가 사립학교들이 그래도 잘 운영됐을 때 생길 수 있는 어떤 이득은 굉장히 또 크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삼원 위원장께서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저도 그 사립중학교 교사인데요. 네. 사립학교 교사가 사립학교가 공립학교보다 더 나은 점이 뭐냐 이런 얘기 할 때 내세울 것이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하고 완전 같습니다. 재원 조달 방식부터 해가지고 교육과정 운영까지 다른 게 하나도 없죠. 사립학교가 좀 더 억지로 찾자면 좀 더 나은 것이 있다면 교원의 이동이 빈번하지 않아서 교육력이 축적될 수 있다. 이런 점은 장점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장점을 잘 살려야 하는 것은 여전히 과제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군요. 황순영 위원장께서는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만은 글쎄 사학재단 그 설립 초기에 우리 사회에 기여한 이념들 그리고 국가가 감당하지 못했던 교육 수요를 사학이 충분히 뒷받침해줬던 이런 점을 참 높이 평가하고 하는데 현재 사립학교만의 장점이 뭐가 있을까 잘 떠오르지가 않았고요. 네. 제가 미국의 어떤 유명 대학교 같은 경우는 설립자 이름을 딴 대학 이름이 있는데 이 학교를 사유로 환원하면서 여기 사립대학에는 내성을 딴 사람은 이사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네. 한 명도 들어가서 안 된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했고 그리고 이런 미국의 사립대학 같은 경우는 또 이사가 한 50명, 60명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행을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쨌든 설립자의 취지가 좀 반영이 되는 그런 게 되면 조금 장점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초창기에 사립학교를 세웠던 분들의 그런 뜻들이 지금까지 유지가 됐다면은 지금 이런 이야기를 제가 안 했을 것 같은데 좀 안타깝습니다. 저도 사립학교에서 20여 년 동안 근무를 했었는데 이제 장점이라고 이야기하면 오랫동안 같이 근무하다 보니까 뜻이 맞는 선생님들끼리 좋은 프로젝트랄지 또 학생 지도에 대한 노하우들을 상당히 잘 공유할 수 있는 어떤 문화가 있고요. 또 특히나 아까 전에 우리 박삼원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오랫동안 한 학교에 근무하다 보니까 진학 지도의 노하우들을 많이 축적해서 진학 지도의 성과들을 어느 정도 내다 보니까 학부모님들로부터 좀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이렇게 보내고 싶은 학교들로 좀 많이 선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 선택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또 진학 실적도 좋게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원 이동이 적었고 또 노하우가 축적되면서 생길 수 있는 어떤 장점
억지스레 찾아주셨고 또 한 분은 찾지 못해서 해외 사례를 들어주셨습니다. 이 말은 그동안 이 사학 비리가 얼마큼 우리가 심한지 다시 한번 느끼는 바가 있고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지난 2019년 12월 정부가 사학 비리를 막기 위해서 규제 방안을 내놨어요. 발표하고 1년이 채 안 됐는데 혹시 이제 뭐 변화된 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잘 담겨서 규제가 현실적으로 이제 가능할지 의견을 간단하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박삼원 위원장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뭐 정부가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는 점만 해도 기대가 되는 측면이 있고요. 네. 실제로는 이제 교육부에서 하는 것보다 교육부에서 하는 것에 대한 기대보다 더 큰 것은 뭐 교육이 지방자치제를 한 것이 지금 10년 됐습니다. 그래서 시도교육감이 알아서 관할 행정을 철저히 해야 되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도 이 사학혁신위원회와 비슷한 기구를 아마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각 시도 교육청별로 경쟁적으로 사립학교를 개혁하려고 하는 노력을 실질적으로 좀 했다고 보고, 법적으로는 아까 살짝 나왔는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좀 개정했는데요. 어떤 거냐면 사립학교 이사가 취임을 하면 교육청에다 승인해 달라고 합니다. 그럼 교육청은 별다른 이유가 없으면 승인을 해줘요. 그런데 승인을 해줬는데 승인해서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자가 뭐 비리를 저지른다거나 뭐 그 승인 조건에 위배되고 그러면 승인을 취소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승인 취소하기가 무척 어려워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돈을 원상 회복에 놔불면 승인 취소를 안 한다 할지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시정 요구 없이 승인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하는 등 그 사립학교 법인을 관할하려고 하는 실질적인 변화는 좀 있고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뭐 시행령이 좀 바뀌었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예전에는 임시이사를 파견하면은 임시이사 기간을 일정 기간 운영하면 예전에 그 비리 이사들이 다시 학교로 복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사 8명인데 이제 정상화 다시 정이사 체제로 할 때 종전 이사, 비리 이사들한테 추천권을 뭐 과반을 주곤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비리 이사 복귀를 돕는 것이었는데 요즘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그 시행령에 따라서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서 하여튼 일정 비율이 과반을 넘지 않게끔 해서 네. 비리 이사들이 복귀하는 통로를 차단했다. 그런 것이 현 정부의 사립학교 개혁 그 실적 정도 되겠습니다. 네. 허순영 위원장께서 혹시 관련해서 그 하시겠습니까? 실질적인 이제 변화는 없다. 뭐 이렇게 좀 왜냐하면 지금 뭐 사실은 광주 지역에 있는 사학재단들이 뭐 하는 행태를 봐도 이게 전혀 그 법에 대해서 뭐 관심도 없고 그게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래서 일단 사학재단들의 반격이 좀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 또 그렇지만 변화된 점은 우리 사회 각계에서 이 사학 개혁과 관련된 논의가 이제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게 큰 변화라고 보고 지난번에 유치원 3법 개혁처럼 사학재단 개혁도 국민들의 좀 지지를 받아서 나가야 되는데 좀 더 집권 여당에서도 좀 약간 힘있게 사학 개혁을 좀 추진하려는 의지를 좀 보여주고 좀 홍보도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이렇게 정쟁 쪽으로만 뭐 검찰 개혁만 좀 몰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사실 일은 여러 가지 한꺼번에 할 수 있잖아요. 이제 네. 그래서 저는 뭐 검찰 개혁도 중요하지만 사학 개혁과 관련된 논의가 좀 더 많이 나오고 활발해졌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이 토론에도 그런 논의의 장이 될 수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앞서 뭐 정부 재정 지원금 문제 또 사학법 개정 문제, 사학 운영에 대한 어떤 인식 차원의 문제들 언급은 해주셨습니다만 끝으로 사학 발전 방안에 대해서 오늘 못다한 얘기가 있으시면 마무리 말씀으로 한 말씀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상훈 장학사께서 앞으로 사학 발전을 위해서 어떤 부분이 가장 필요한지에 대해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저희 광주 교육의 한 축을 아까 좀 사립학교도 약 40%의 사립학교가 존재하기 때문에 광주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교육청에서 사학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제일 애로점이 그 사학법인과의 대화의 통로가 굉장히 좀 차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학법인들도 좀 교육청의 어떤 대화 파트너로서 대화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 현재 그 교육청 내 그 사립학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저희들에게 호소를 하지만 그런 그 개별 사안들이 아니라 그 법인 전체적인 어떤 어려움들을 같이 교육청하고 논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특히나 이제 저희가 제일 좀 어렵게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는 어떤 징계나 교원 인사권, 그다음에 채용 문제 이런 부분들을 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서 좀 풀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논의하는 장을 좀 마련하고, 그런 장에 우리 뭐 교원단체랄지 또 어떤 정치권에서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황순영 위원장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제 내년부터는 뭐 고등학교까지 이제 무상교육이 실시가 되고, 이제 실질적으로 앞에도 말씀을 여러 번 나왔지만은 지금 사립학교든 공립학교든 지원되는 뭐 국가의 그 자금 투여되는 이런 부분도 뭐 거의 뭐 그 차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사립학교, 공립학교 이렇게 구분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그 무상교육, 의무교육과 관련돼서 이 사학이 완전히 공공화되어야 되지 않는가 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립과 공립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구조로는 앞으로 뭐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시대의 변화가 많이 올 것 같은데 이런 교육제도를 수용하기 힘들지 않는가 싶습니다. 사립학교가 폐쇄적이고 이제 그 아까 지속성이 있어서 좋다고 하셨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단위가 작기 때문에 교직원 수급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상당히 지금 그 시스템이 맞지가 않고요. 또 이제 그 고교 체계라든가 고교 학점제, 그러니까 상당히 선진적인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장벽을 없애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그 다음에 뭐 공사립 학교 간에도 당연히 교직원의 정보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는 뭐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제가 한 가지 좀 안 다룬 부분이 좀 있어서 제가 꼭 이거 하나 말씀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지금 사학 비리와 관련된 내부 고발자를 비롯한 공익 보호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게 좀 전혀 작동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립학교에서 교원을 징계할 자격이 있다. 이것에 묶여가지고 이걸 헌법소원까지 간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도 헌법소원에서조차 졌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 그 부패 사학이 안에서 어떠한 그 발언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 자체가 이게 대학을 사학을 사유화하는 길이라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 문제를 사실상 좀 반드시 좀 해결하고 이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삼원 위원장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아까 4대 보험료를 100%를 안 내면 저는 그 책임 능력에 맞는 권한만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 10명이면 100% 내면 10명 다 그쪽에서 선임하고 90% 하면 9명만 하고요. 2% 하면 전체를 다 관할청에서 이사를 선임하는 이런 법 개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우리의 인식 개선에서는 사유재산이다라는 인식을 나는 시급히 우리 지금 토론자부터라도 그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도 오너가 있는 그런 건 없어요. 오너가 어디 있습니까? 최대 주주는 있을지언정 오너는 없습니다. 더욱더 더욱이 이 사립학교에서는 오너라고 하는 것은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유재단 재산이다 이 인식이 얼른 저는 좀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방 정치권은 사립학교 이사장들이 표가된다 이런 것에 얼른 좀 현실에 눈을 떴으면 좋겠고요. 언론이나 지방 정가에서도 이 사립학교 개혁에 동참을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자, 학교는 우리 아이들이 그저 학습만 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올바른 배움을 거쳐서 건강한 시민으로 자라나는 곳이죠. 현재 온갖 사학 비리들 속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더 이상 맡길 수는 없습니다. 사학 개혁에 우리 시민들이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져줘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교육의 현장이 더 이상 비리와 부정으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우리 사회의 책임 있는 제도와 감시가 필요할 때라는 사실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